산꼭대기에 한옥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네. 같이 연년생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연년생 남동생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다 돌아가고 어렸을 때 온 가족 뭐 삼촌 고모 같이 살았는데 저한테 누나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이름이 누나인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온 가족이 다 저를 누나야. 왜냐하면 남동생이 연년생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남동생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유치원 들어갈 때 뭐 이름 얘기하라 그랬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지금 이제 얘기 이제는 치매되시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옛날에 치매되기 전에 유치원 보냈는데 네가 되게 바보 같았다.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제가 누나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뭐 여하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가정 내에서 성장을 했고 애들 가리키는 일이었고 그때 이제 고아원 다녔던 게 지금 제가 뭐 아동학대니 뭐니 뭐 보호 무슨 그 시설이니 이런 데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맡은 무슨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었고 너무 안타깝고 빗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걔네 학교에 제가 이제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얘가 원래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담임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 크게 깨달은 게 나는 좋은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얘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면 얘가 학교에서 혹시 말썽을 부리고 결석을 하더라도 좀 더 관용을 베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도 아마 제 의사를 그대로 수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애를 불러다가 뭐라고 이제 타일렀겠지. 근데 문제는 그런 타이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초등학교 여자애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네가 뭔데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뭐 안 좋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걔랑 관계가 많이 틀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도움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일단은 받는 사람이 결국은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도움인 거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섣불리 뭐 내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자기 비판 같은 걸 그때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지금도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면 딱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이제 어떤 뭐 느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만난 지 3개월 정말 실험적으로 결혼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3개월을 동거를 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한 거죠. 그걸 해야 이제 우리 부모님은 제가 혼자서 유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막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가부장적인 그 가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는 이제 사람을 뭐 몇 명 소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가족이 화목했어요. 네. 소개받고 그 다음 날 우리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여동생이랑 이제 넷이서 저를 보겠다고 나오셔가지고 어디서 차를 마시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그 집은 굉장히 급한 집이었고 우리 시아버지가 워낙에 성격이 급하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남편이 좋은 게 아니라 저 4명 안에 내가 끼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역경인 거고 뭐 그래서 중간에 뭐 학업도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는 경력도 중단이 됐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역경이라면 역경이죠.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근데 아이가 생겨서 뭐 아이를 낳고 저희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폐렴이 매일 폐렴을 달고 살았어요. 너무 추우니까. 문제는 애가 아프니까 장사가 없죠. 애를 잃을 거냐 내가 중단할 거냐 애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한국을 돌아와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컸고 그 다음에 아이와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뭐 남편의 사정이 아이를 돌볼 수 없었고 그래서 주저앉게 됐고 그래서 아이와에서 논문을 못 썼는데 연대에서 박사과정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연대에서 박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전공이 심리 측정이었고, 그러니까 심리 측정은 심리 검사를 만드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만드는 건 이제 검사의 주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지. 일반 인간들을 심리 검사하는 거나 범죄자를 심리 검사하는 거나 심리 측정의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법무부에서 과제를 받았는데 분류 심사 절차를 개발을 하는 거다. 너가 해라. 그래가지고 2000년도인가부터 뭐 전국의 수영자 자료를 데이터 파일을 나한테 던져주고 그거를 어떻게든 모델링을 해라.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선별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범죄자를 만나야지도 못한 채 범죄자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한 2년 정도 뭐 꼬라 박아가지고서는 지금의 분류 심사 절차가 나온 거예요. 교정 심리 검사를 개발하고 그거를 하고서 했더니 이제 그분이 너는 범죄 심리학과를 맡아라 이렇게 된 거고. 정신질환이라기보다 성격장애. 성격장애. 예, 뭐 일단 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현병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연쇄살인을 하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쇄살인 대부분 계획살인이기 때문에 뭐 헛것을 막 보고 이상한 환청을 듣고 막 이런 애들이 어떻게 계획살인을 여러 번 그것도 해요. 안 잡히고. 근데 이제 안 잡히고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는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고도의 지적 수준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는 됐다 좋은데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해한다는 건 정상이 아닌 거지. 그건 사이코패스만 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을 일말의 공감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또 죽이는 건 못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죽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연쇄살인은 사실 사이코패스 아니구나 하기 어려워요. 제가 본 연쇄살인범들은 즐긴다기보다 몰두한다? 그게 쾌감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난 쾌감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우리는 보통 일할 때 몰입하잖아요. 누구나 몰입하는 영역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무료해서 몰입할 데가 없어요. 결국은 유일하게 자신의 주의를 끌고 몰입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는 보통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다는 설이 많아요. 주의력 결핍이란 얘기는 주의를 어디다 몰두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굉장히 심하게 끄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도 그게 자극적이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살인 행각일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정남규가 난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상하다고 느낀 결과 몇 년 후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죠. 이상한 건 어떤 점에서 이상?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범죄 아무리 심한 무슨 살인범을 만나도 사람들의 이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노력은 해요. 얘기를 서로 해야 되니까 어텐션을 서로 주고받고 아이 컨택도 하고. 근데 정남규는 아이 컨택을 안 하고 눈을 안 봐요? 예. 그리고는 상대에게 그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혼자 있어도 혼자고 누구랑 같이 있어도 혼자야. 그래서 너무 그 신기해서 비사회적인 태도 때문에 이게 정말 사회적이지가 않구나.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남부지검에서 걔를 면담을 하라 그래서 만나고 그러고서는 이제 기소를 하기 직전에 그 한 달을 공주의 법무병원이 있어요. 거기 정신감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신감정 담당 임상심리 전문가한테 그 아름아름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조현병 맞냐? 나는 이 사람의 비사회적인 어떤 증상이 조현병이 발병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맞냐고 물어봤더니 조현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는 형사 책임을 다 졌는데 그런데 얘가 여전히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 아무런 피드백을 못 받아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교도소 안에서 계속 목을 매는 거예요. 누구나 자극 추구의 욕구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교도소에
방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아무도 얘를 상대를 안 해주고 본인도 별로 타인에 의해서 어떤 뭐 피드백 받는데 얘 몰두하지 않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계속 목을 맸다가 구조되면 살아나는 거고 또 목을 맸다가 구조되면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지 그 정도의 그 절박한 자극 아니면 자극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강원순 면담할 때 저한테 우리나라 사형 집행할 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인간 말종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사형 집행인가 보다 그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정 3억회를 오래 했었어요. 이사이기도 했고. 근데 교정 3억회가 그 사형 폐지 단체 중에 제일 강력하게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예요. 폐지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강호순을 만난 이후에는 이게 껍데기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이들에게 도대체 이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것까지 없애주면은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변 안전, 나의 안전, 나의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노력 그런 게 중요해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뭐 위험한 시간대에 위험한 지대를 계속 다녀야 되는 무슨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뭐든 그게 뭐 페퍼 스프레이든 뭐 하나는 갖고 다니셔라.